평생을 냄새나는 폐지 줍는 늙은이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모욕을 당하는 건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한 남자가 사실은 강남 전체를 살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뒤늦게 밝히며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 나가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짙은 어둠 속에서 뒤척일 때 김철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75. 그의 등은 평생 짊어져온 삶의 무게에 짓눌려 굽어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의 차가운 공기가 낡은 솜니불의 냉기를 뚫고 그의 앙상한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그는 익숙하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몸을 일으켰다. 고통은 그의 오랜 친구였다. 그의 일터는 부자들이 버린 욕망의 껍데기들이 쌓이는 도시의 더러운 뒷골목이었다. 그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을 유령처럼 헤맸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밤사이 버려진 폐지 상자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줄 귀한 양식이었다. 그가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골목을 빠져나오던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를 덮쳤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 남녀였다. 아, 씨발. 깜짝이야. 저 영감탱이가. 젊은 남자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영감. 목숨이 아까우면 이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 어디서 냄새나게 길을 막고 지랄이야. 김철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리어카를 길 한쪽으로 비킬 뿐이었다. 그는 분노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체념은 가난이 가르쳐준 그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젊은 남녀는 그의 존재를 금세 잊은 듯 서로를 껴안고 웃으며 고급 빌라 안으로 사라졌다. 김철수는 그들이 사라진 현관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저 빌라가 몇 달 전 자신의 아들 내외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이사한 바로 그 빌라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다시 묵묵히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 리어카에 실린 폐지의 무게보다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새벽이었다. 그날 오후 김철수의 반지하 단칸방에 귀한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첫째 아들 김영민과 그의 아내 최미영이었다. 그들은 한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인공적인 미소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 목적은 결코 아비의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버지, 이 좁고 냄새나는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이러니 저희가 올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니까요. 며느리 최미영은 마치 오물이라도 묻을까봐 방 안의 어떤 것에도 몸이 닿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조차 더러운 바닥에 내려놓기 싫다는 듯 아들 영민에게 떠넘겼다. 그래도 아버지가 편하시다니 어쩌겠어. 자, 아버지. 용돈이에요.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아들 영민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마치 적선을 하듯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모아둔 돈이 좀 부족해서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 보증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 안 돼요. 딱 5천만 원이면 되는데. 김철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효도라는 가면 아래 추악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안 된다. 그가 아주 오랜만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는 보증을 서줄 만한 아무런 재산도 없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허영을 채워주기 위해
내 마지막 남은 이름 석자를 팔 수는 없다. 그의 거절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아버지, 지금 저희를 거지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깟 5천만 원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다 아버지 체면 세워드리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버님. 평생 무능하게 사셨으면 자식들 앞길이라도 막지 마셔야죠. 이러니 저희가 아버님을 창피해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아버님 때문에 저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악담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김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독수리떼가 늙고 병든 사자의 살점을 뜯어먹는 듯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아들 내외는 한참 동안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는 보란 듯이 그가 보는 앞에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김철수는 아들이 던져주고 간 돈 몇 푼을 굽은 손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은 김철수의 75번째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갔고 정오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나누어주는 무료 급식으로 점심을 때웠다. 그는 하루 종일 낡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혹시라도 자식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라도 걸려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서.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저녁이 다 되도록 죽은 듯이 조용했다. 해가 저물고 그는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구박했던 낡은 부엌에서 며칠 전 아들이 던져주고 간 돈으로 사온 작은 미역 한 봉지를 꺼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자신의 생일 미역국을 직접 끓이기 시작했다. 멸치 몇 마리로 국물을 내고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달달 볶았다. 곧 방 안에는 고소하고 짭짤한 미역국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는 낡은 교자상 위에 밥 한 공기와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을 올려놓았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슬픈 생일 잔치상이었다. 그가 첫 숟갈을 뜨려던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둘째 딸 수진이었다. 김철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래도 전년만큼은 아빠.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명랑한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지금 놀이공원인데 혹시 용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애들이 솜사탕 사달라고 졸라서. 미안, 아빠. 끊을게.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 전화는 용건만 남긴 채 황급히 끊겼다. 그녀는 오늘이 아버지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김철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앞에 차려진 미역국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의 목구멍으로 넘어온 것은 미역국이 아니라 짜디짠 눈물이었다. 그는 그날 밤 텅 빈 방 안에서 잊혀진 존재의 서러움을 홀로 삼켜야만 했다. 며칠 후 김철수의 낡은 우편함에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등기 우편물 하나가 꽂혀 있었다. 최종 납부 통고서. 그는 평생 세금이라는 것을 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의아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그의 이름으로 된 토지에 수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주소는 그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낯선 지명이었다. 강남구 영동개발지구. 그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내 명의를 도용했나? 그는 다음 날 아침 등기 우편물을 들고 구청을 찾아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복잡한 구청 안에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 사람들은 그의 허름한 옷차림과 그에게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피하며 그를 벌레 보듯 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겨우 세무과 창구 앞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젊은 공무원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어르신, 이런 건 여기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 민원실로 가보세요. 그가 민원실로 가자 민원실 직원은 다시 그를 다른 곳으로 떠넘겼다. 그 누구도 냄새나는 늙은이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어르신,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앳된 얼굴의 한 젊은 여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따뜻하고 친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철수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받아들고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동안 조회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표정이 점점 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변해갔다. 그녀는 몇 번이나 서류와 모니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땅 정말 어르신 땅 맞으세요? 모르겠네. 나는 평생 땅 한 평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영동개발지구라는 곳이 지금의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김철수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황금의 땅.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그의 기억 깊숙한 곳,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기억의 문 너머 잿빛 세상이 펼쳐졌다. 전쟁이 끝난 직후 폐허가 된 서울. 젊고 튼튼한 몸뚱이 하나가 전 재산이었던 청년 김철수는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의 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그와 함께 일하던 덕수라는 이름의 사내였다. 덕수는 비록 가난했지만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는 언젠가 이 허허벌판 위에 자신의 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던 사내였다. 몇 년 후 덕수는 정말로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 철수는 그런 친구의 꿈을 믿고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은 채 그를 도와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세상은 꿈만 가진 가난한 청년들에게 그리 녹록지 않았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마지막 날 덕수는 철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철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그가 철수의 손에 쥐어준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 명의로 사두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강남의 야산 땅 문서 한 장이었다. 지금은 쓸모없는 땅이지만 언젠가, 아주 언젠가 이 땅이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줄 날이 올 게다. 내 약속을, 내 꿈을 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니 부디 버리지 말아다오. 그것이 그가 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철수는 그 후 먹고 살기 바빠 그 땅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아왔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 일의 중대성을 직감하고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한 젊은 여성이 구청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 변호사였다. 그녀는 김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낡은 땅 문서를 확인한 후 곧바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철수의 반지하 방을 찾아왔다. 어르신, 제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땅은 현재 테헤란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800평 규모의 상업 용지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는 현재 2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빌딩의 소유주가 어르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건가? 이지혜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마침내 마지막 판결을 내리듯 말했다. 빌딩의 현재 시세와 그동안의 임대 수익, 그리고 명예 도용에 대한 피해 보상금까지 모두 합산하면 어르신의 재산은 최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5천억 원입니다. 순간 김철수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귓가에 수십 년 전 친구 덕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땅이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줄 날이 올 게다. 이지혜 변호사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김철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회장님, 이제 무엇을 먼저 해드릴까요? 김철수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의 인생을 뒤바꿀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5천억. 김철수에게 그 돈은 현실감이 없는 숫자였다. 그는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국은 여전히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이지혜 변호사는 당장 그를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아직 누더기를 벗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낡은 왕국을 좀먹고 있던 배신자들을 가려내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자식들에 대한 완벽한 신상조사였다. 그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낯선 타인의 눈으로 그들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이지혜 변호사의 조사 능력은 탁월했다. 며칠 후 그녀는 두꺼운 보고서 한 뭉치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그 안에는 그가 전혀 몰랐던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아들 김영민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더 큰 부를 위해 불법적인 주식 투자를 일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비상금 창구로 여겼을 뿐이었다. 두 번째는 며느리 최미영이었다. 그녀는 SNS에서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상류층 사교 모임에 나가기 위해 명품을 사들이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지워버리고 싶은 흉터였다. 마지막은 딸 김수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병원 개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인 보석과 그림들을 아버지 몰래 하나씩 팔아치우고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생일을 잊었던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미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김철수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서늘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식 농사가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김철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시끄럽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인형사가 되기로 했다. 그의 첫 번째 움직임은 아들 영민을 향했다. 영민의 회사는 그의 불법적인 투자 실패로 곧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해외의 거대 투자 펀드마저 그의 곁을 떠나려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익명의 엔젤 투자자가 나타나 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회사의 지분 절반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영민은 환호했다. 그는 자신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위대한 경영자라고 착각했다. 그는 더욱 오만해졌고 더욱 탐욕스러워졌다. 그는 몰랐다. 그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늙은 아버지 김철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소나귀 안에서 놀아나는 한 마리의 어리석은 쥐새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철수의 76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작년과는 다른 생일 잔치를 계획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년보다 훨씬 더 쇠약하고 힘이 없었다. 하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무래도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밥 한 끼 같이 먹었으면 좋겠구나. 그의 말에 자식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척 가장 값싼 동네 뷔페에 작은 방을 예약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산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자신들만의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받은 것이 초라한 늙은이의 마지막 식사 초대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독수리들을 심판대 위로 불러 모으는 무서운 왕의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생일 잔치 당일, 아들 내외와 딸 내외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뷔페 식당의 방 안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며 자신들이 상속받게 될 재산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식당 앞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 선 것이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길 양쪽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이지혜 변호사가 내렸다. 그녀는 차의 뒷문을 열고 정중하게 누군가를 에스코트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철수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초라하고 냄새나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사자처럼 당당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왕의 눈빛이었다. 그는 어안이 벙벙해진 자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잔치 장소는 여기가 아닐세. 그가 향한 곳은 뷔페 식당 맞은편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 레스토랑의 이름은 더 킹덤이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은 오늘 하루 오직 김철수 회장님과 그의 귀한 가족들을 위해서만 통째로 예약되어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레스토랑의 가장 좋은 자리에 김철수와 그의 자식들이 마주 앉았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더 이상 가족의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이었다. 김철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나의 진짜 생일 잔치를. 그는 이지혜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이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꺼내 자식들의 앞에 하나씩 던져놓았다. 영민아, 이것은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투자 내역과 내 회사의 진짜 재무 상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증명서지. 수진아, 이것은 내가 팔아치운 내 어미의 유품들 목록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사는 그 아파트의 새로운 주인이 바로 나라는 등기부등본이지. 그리고 사랑하는 내 며느리 미영아. 이것은 내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의 액수와 너의 화려한 쇼핑 목록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모든 빚의 새로운 주인이 바로 나라는 채권 양도 증명서란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아버지의 소나귀 안에서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 그들이 비굴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철수의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너희들의 신은 돈이었지.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들의 새로운 신은 바로 나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발밑에 한때 그의 자식이었던 3명의 비참한 죄인들이 엎드려 떨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첫째 아들 영민은 전날의 충격과 과음으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떴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뜬 곳은 푹신한 에이스 침대가 놓인 그의 화려한 안방이 아니었다. 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녹슨 쇠 냄새가 뒤섞인 낡고 비좁은 건설 현장의 컨테이너 박스였다. 그의 앞에는 전투복처럼 작업복을 입은
산처럼 거대한 산에 서백상 원사가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내려다보는 맹수와도 같았다. 기상하셨습니까, 김영민 씨? 회장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회사의 말단 현장직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노가다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아버지 아니 회장님께 연락해. 이건 부당해. 부당하다고? 당신 아버지가 평생을 이 바닥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서 당신을 먹여 살린 것은 부당하지 않고 당신은 이제 아무도 아닙니다. 그저 회장님의 자비로 간신히 일자리를 얻은 빚쟁이일 뿐이지요. 아, 그리고 회장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당신 아들, 그러니까 회장님의 손주 녀석의 유학 자금과 아내의 명품 쇼핑 자금. 이제부터는 당신이 흘리는 땀으로 직접 벌어서 대십시오.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을 겁니다. 어서 장화 신고 안전모 쓰시죠. 오늘 당신이 날라야 할 시멘트가 저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영민은 그날부터 지옥을 경험했다. 그의 희고 매끄럽던 손은 하루 만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져나왔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육두문자가 그의 귓전을 때렸고 동료 노동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돈의 무게가 아닌 땀의 무게를 그리고 아버지의 굽은 등과 거친 손에 담겨있던 그 지독한 세월의 무게를 배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그의 옛 사업 파트너들이 방문했다. 그들은 현장의 새로운 주인인 김철수 회장에게 아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먼지투성이의 몰골로 흙을 나르고 있는 영민을 발견하고는 경악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영민은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 건설 현장은 아버지가 그를 위해 설계한 거대하고도 완벽한 감옥이었다. 딸 수진과 며느리 미영에게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지옥이 선물되었다. 김철수는 딸 수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그녀를 제외한 모든 이웃들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만 시세의 2배에 달하는 관리비와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아파트의 자랑스러운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이웃들의 경멸과 질투를 받는 금박 세장 속에 갇힌 죄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이 만들어낸 감옥 속에서 고독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며느리 미영에게는 이지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미영의 모든 사채 빚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갚아주었다. 그리고는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제부터 당신의 채권자는 김철수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당신의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는 한 달에 딱 30만 원의 생활비만이 지급될 겁니다. 네.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제 품위 유지비만 해도. 품위? 당신에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지요. 아, 그리고 회장님의 추가 명령입니다. 매주 2번씩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어길 시에는 당신의 남편, 즉 회장님의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추악한 과거와 빚 내역을 낱낱이 폭로할 겁니다. 미영은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백화점의 VVIP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시자에게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초라한 꼭두각시 인형으로 전락했다. 동네 슈퍼주인 오 씨는 그날도 가게 앞에서 담배를 태우며 폐지를 줍는 다른 노인을 향해 혀를 차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가게 앞으로 김철수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지혜 변호사는 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오 사장님, 김철수 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포함한 이 일대 전체를 매입하셨습니다.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리가. 저 영감탱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 그리고 회장님의 추가 명령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회장님께 저질렀던 모든 무례에 대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재계약은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시는군요. 오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그 늙은이가 이제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절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며칠 후 동네 광장. 오 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철수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지혜 변호사가 작성해준 참회록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그 안에는 그가 김철수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 달 후 김철수는 자신의 왕국으로 변한 동네의 한 카페에서 먼지투성이가 된 아들 영민과 초췌해진 딸 수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며느리 미영을 불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좀 돈의 무서움을 알겠느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됐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 유산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서다. 그의 말에 자식들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잔인한 선고였다. 내 전 재산 5천억 원. 그 돈은 너희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덕수와 철수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죽은 친구 덕수의 이름을 딴 그 재단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쓰이게 될 터였다. 아버지,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자식들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부터 배워오너라. 진정한 땀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 그때가 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때가 되면 내 재단에 청소부 자리라도 하나 내어주마. 덕수와 철수 재단의 발대식 날. 수많은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행사장에서 김철수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자신처럼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수백 명의 노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주름진 손에서 자신의 지난 세월을 보았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보았다.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되찾은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아들 영민은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는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얼굴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진짜 위대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딸 수지는 자신을 경멸하던 이웃들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영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들을 모아 달동네 재개발 반대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버지의 재단과 맞서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투사로 변해 있었다. 어느 날 김철수는 이지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살던 낡은 반지하 방을 다시 찾았다. 그는 곰팡내 나는 그 방 안에서 자신의 길고 길었던 인생을 돌아보았다. 나는 이 방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나는 이 방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던 게야. 그는 이 방을 초심을 잃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성찰의 공간으로 개조하여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김철수는 수소문 끝에 자신에게 땅을 남겨주었던 친구 덕수의 후손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실패 이후 가난을 대물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김철수는 그들에게 재단의 이름으로
강남의 가장 좋은 곳에 상가 건물을 하나 선물했다. 그는 60년 만에 친구의 꿈을 그의 손주들에게 대신 갚아준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할아버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씨앗을 심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정리한 김철수는 어느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제는 제법 노동자의 얼굴을 하게 된 아들 영민과 당당한 주민 대표가 된 딸 수진,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며느리 미영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먹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존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김철수는 자신이 처음 폐지를 줍던 그 골목을 다시 걸었다. 그의 눈에 낡은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또 다른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말없이 리어카를 함께 끌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빌딩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실천하는 골목의 가장 부유한 사나이였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